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우리 저번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판례 공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 판례 공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여기 보시면 확인해소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부분이 또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주주총회, 상법과 관련된 내용, 기반세술 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해소, 이 부분, 청구이해소라든지 손해배상, 그 다음 고용 촉진 부분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조업정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된 사항들, 특허 관련된 사항들, 형사상의 모욕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가법 관련된 내용, 협박죄 관련된 내용, 성폭력 관련된 거, 그 다음 법률의 해석 방법, 보상각하 결정, 이제 이 부분요. 의료법 위반, 자, 요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배임죄, 교통사고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이번엔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특별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무부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확인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그 확인해소에서는 반드시 확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송이든 간에 실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이라든지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에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많이 좀 다루었었죠. 특히 그 보험과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의 이익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집행을 결정물, 판결문, 가처분 결정문 이런 게 났을 때 그러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공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련된 것도 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주총 관련된 거나. 자, 오늘은 제가 볼 때 그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볼 텐데 딱히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고요. 자, 우리가 좀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 같은 데서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거죠. 지금 모욕죄와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요 부분인데요. 모욕죄, 요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그 공연이 사람을 갖다가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했죠. 자, 모욕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꼼꼼히 한번 요거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의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보호 법익으로서는 사람의 가치,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추상적인 단어가 되죠. 조금 더 살펴보죠. 여기에서 이제 모욕이란 여기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요거 좀 색칠을 좀 칠해 볼게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자, 평가라고 했습니다.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인 감정을 뭘 했다고 했습니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데 반해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냥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가치죠. 사람의 가치.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명예보호가 있죠. 요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공적 관심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자, 여기 공적 관심사,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적 법인 및 인격적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그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아까 명예의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충돌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근데 이 충돌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가 이 충돌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죠. 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해자가 공인인지인 것이죠. 아니면 공인이 아닌 사적인 존재인지. 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비판이라든지 비난을 했을 때 이것이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한계를 정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자, 그래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집합건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과 사를 좀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합건물에 뭐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뭐 분녀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생단체를 만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곳들요. 자, 그것은 있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자체는 그 단체의 어떤 공적인 성격인데 그 단체라고 하는 그 집합 건물의 어떤 공적인 성격인 거죠. 근데 그 한 개인에 대해서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또는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한 인간에 대한 그 사람이 그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단지 감정적인 그냥 평가로 경멸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보십시오.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둔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개인의 명예보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공공성과 사회성, 즉 공적인 영역인지 사적인 영역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그걸로 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우위에 두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고,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을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막 했을 때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명예훼손하고 모욕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구분. 자, 봅시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쵸?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의 보호에 의해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모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아까 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표현이 다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애매하다라는 말이죠. 애매한 말을 하는 경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라든지 동기, 피고인의 의도라든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서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에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의적이구나, 좀 이게 신조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경위하고 의도, 구체적인 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좀 명예훼손과 그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요걸 제가 요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네요. 제가 요 부분은 잘못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비판과 격려는 괜찮은데 반해서 그 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해서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될 때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국민 호텔료 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죠.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있듯이 잠깐 봅시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라는 겁니다.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앉아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히 이번에는 요거는 좀 보죠. 의료법 위반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좀 우리가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갖다가 한의학적인 진단에 뭐라고 했죠?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에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의사협회랑 한의사협회 사이에 이제 다툼이 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타당한 이유가 봅시다. 그 타당한 이유 우리는 한번 두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기술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및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한의사가 한방의료 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것이고,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태양에 비추어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보건위생상 위해, 그리고 여기 있듯이 전체 의료 행위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소수 의견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항방이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 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서양의학, 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이원적인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의학,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 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한의학적인 진단 행위로는 볼 수는 없고, 아울러 한의과 대학의 교육 정도를 감안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진 등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 이것도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장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무의료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임죄 부분 마지막 나오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그냥 마무리를 하죠. 이거는 자, 배임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죠.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죠. 자,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판례 공보 2월 1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